박열의 처음 이름은 박준식이고 일명 박혁이라고도 한다. 본관은 함양이며 박영수의 셋째 아들로 1902년에 문경군 오천리에서 태어났다. 박열은 체구가 크고 담력은 물론 기운도 셌다. 총명한 재주를 지니고 있어 한 번 본 것은 곧바로 외웠으므로 같은 책을 두 번 보는 일이 없었다.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8살에 한학을 배웠다. 이듬해 1910년에 대한제국과 일본이 마침내 합병되었다. 당시 박열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큰 한이 깊이 뿌리 박혀 허무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11세에 경북 함창으로 가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날마다 경성 안내를 구해보았다. 그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은 72명의 명단이 있었는데 자작 조중흥, 민병석, 이용직, 김윤식, 송병준, 임선준, 윤덕영과 윤택영 등의 이름에는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으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15세에 박열은 서울로 가 공부하였다. 또 일본 와세다 대학교 외생이 되어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하였다. 영어와 중국어는 배우지 않고도 잘 구사하였다. 어느 날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고 그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 고등보통학교에서 장하게 여겨 음식을 한 상 차려서 먹였다. 1918년 8월에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 학교를 그만두었다. 1919년 봄에 만세를 불렀으나 피신하여 체포되지 않았다. 10월에 도쿄로 건너갔다. 이로부터 그의 어머니 정씨는 아들 박열을 위해 마치 제사를 지내듯이 하늘에 빌었는데 음식과 구운 고기가 정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일체 입에 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였다. 참으로 이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있는 것이다. 처음에 박열은 조선의 중산층 농가에서 태어났다. 학교에 입학한 뒤로 항상 사회의 차별 대우에 분개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로 인해 도쿄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규칙이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아 하급 노동을 하다가 마침내 좌경 사상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때 도쿄에는 이와사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이끈 인물이었다. 1922년 3월에 박열은 이와사키에게가 처음으로 일본 여인인 가네코 후미코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 역시 사회주의에 빠진 인물이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박열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에 두 사람은 뜻이 맞아 사랑이 깊어졌다. 후미코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박열은 날마다 그녀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 사회주의에 대해 토론하며 생사를 함께 하기로 굳게 약속하였다. 5월에 세타가야 하테에 위치한 집을 세내서 함께 살아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인삼엿을 팔아 생활하였으며 혹 양식이 떨어져 며칠 동안 먹지 못하더라도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본래 박열은 비범한 사내였으며 후미코 역시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 박열이 후미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도 물질적 풍요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의 사상에 대해 공감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찰석과도 같았으며 황금으로도 그들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었고 죽음으로도 그들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없었다. 이에 박열은 항상 사회주의를 연구하며 말하였다. 인간 세상은 추악한 곳에 불과하다. 그는 자기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온갖 사물을 없애는 것을 최후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는 드디어 대한제국 사람과 일본인 이와사, 사쿠타로 그리고 유학생 수십 명과 함께 도쿄에서 무산동지회를 설립하고 기관 잡지와 무산자를 발행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은 항상 박열을 요주의 인물로 감시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니가타 현 광산의 임금이 다른 곳에 비해 몇 배나 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동포들이 그곳으로 가 광부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동포 300여 명을 함부로 죽이고 그 사실을 숨겼다. 이 소식을 들은 박열은 크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지금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면 동포들이 장차 모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 비밀리에 니가타현으로 갔다. 중간에 일본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니
마치 비가 쏟아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박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끝내 실상을 조사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따졌고, 정부는 그의 주장에 굴복하여 사과하였다. 규슈에 있는 동포들도 심한 핍박을 받아 살아갈 수가 없었다. 박열은 니가타현의 경우처럼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따졌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우리 동포들을 압박하지 않았고, 동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박열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박열에게 미국 유학을 권유하는 한편 관직에 나올 것을 권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1923년 2월 후미코와 박열은 서로 헤어져 도쿄 요요기로 가 과격한 일을 벌이고, 흑도와 후토이 센징 등의 사회주의 잡지 그리고 현사회 등을 발간하였다. 이 일로 인해 후미코도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가을에 일본 황태자의 가래를 거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열이 분연히 말하였다.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 통치 아래에 핍박받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가만히 살피건대 도쿄는 일본의 핵심 지역이고 섭정은 일본의 핵심 인물이다. 가래를 치르는 날 다이쇼와 섭정이 모두 그 자리에 나올 터 내가 마땅히 도쿄를 파괴하고 그들을 암살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4월에 도쿄부 아래 도요다마 군 요요하타 마치 요요기 도미야의 은밀한 방행, 이에 사회주의의 선전과 사회주의에 필요한 사회운동을 표방하였다. 기타의 행동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 불령사를 조직한 뒤에 그 일을 실행으로 옮기고자 모의하였다. 5월에 후미코가 다시 왔다. 박열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후미코와 함께 이를 도모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의열단원 기만이 상해에서 폭탄을 들여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서 폭탄을 달라고 요청하자 기만이 허락하였다. 같은 달에 박열은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김중환을 시켜 상해로 가 의열단과 접촉하여 폭탄을 구해 대기하도록 하였다. 9월 1일 관동대 지진이 발생하여 도쿄가 파괴되고 섭정의 궁중에서 커다란 음모가 발각되었다. 이튿날 불령사의 단원 박열과 16명이 모두 체포되어 시부야 형무소에 갇혀 조사받았다. 10월 예심에 회부되었다. 옥중에서 박열은 날마다 책을 읽고 또 암초 1년을 저술하였다. 어느 날 박열은 사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헌영을 보내 어머니를 모셔오게 해서 마지막으로 만나고자 하였다. 어머니 정씨가 상주에 도착했을 때 박열이 다시 전보를 보내 말하였다. 제가 지금 재판장과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있으니 오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어머니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박열은 이치가야로 옮겨져 더욱 심하게 조사를 받았다. 박열은 분노하여 불령선인과 일본 특권 계급자, 엄지선언서, 좌식론, 음모론 등을 지어 재판장 다테마츠 가이세이에게 주었다. 1924년 봄 박열이 자백하였다. 이에 다테마츠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철저히 신문하였다. 그러나 박열이 매번 조서를 찢어버렸으므로 심리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다테마츠는 만약 잘 달래어 회유한다면 심리에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정과 형무소 사이를 오갈 때의 자동차 이용과 형무소 밖의 통행, 자유로운 목욕 등을 특별히 허락하였다. 또 가래와 낫, 설탕, 붓 등도 공급하였다. 어느 날 박열이 다테마츠에게 요청하며 말하였다.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데 오랫동안 뵙지 못하였다.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 어머니께 보내드려 마지막 작별의 뜻을 표시하게 해달라. 7월 9일 다테마츠가 박열을 재판소 본관에 위치한 예심실로 불러 후미코와 각각 떨어져 앉아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막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서기 오쿠야마가 문득 조심하라고 외쳤다. 다테마츠가 돌아보는 틈을 타서 박열이 후미코의 옆으로 달려들어 후미코와 다정하게 앉아 왼쪽 팔을 그녀의 어깨에 올리고는 말하였다. 다테마츠 씨 보시오. 이렇게 찍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 포즈로 촬영해 주시오. 다테마츠가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박열은 웃으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후미코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다테마츠는 그대로 촬영해 주었다. 그리고 다시 박열 등에게 모두 한복을 입혀 두 사람을 따로따로 앉게 한 다음 촬영하였다. 이때 찍은 두 장의 사진은 오쿠야마가 모두 보관하였다. 이런 일이 있기에 앞서 이식으로 A이치로는 모 은행에 대한 공갈 혐의로 박열과 같이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11월 23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박열의 동지였다. 이때 박열은 다테마츠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였다. 다테마츠가 그의 부탁대로 한번 보게 해주었는데 박열은 사진 2장과 예심 결정서, 단가 한 편 등을 훔쳐 비밀 열쇠와 함께 이시구로에게 주었다. 이에 이시구로가 이것들을 가지고 추록하였다. 처음에는 히라이와에 있는 이시구로의 아내에게 전해졌고 여러 차례 전달되어 다카이 변호사가 보관하게 되었다. 23일에는 또 다츠가와에게 전달되었는데 다츠가와는 크게 기뻐하여 우경파의 모단체와 함께 파결의 격렬한 문구와 사진 수백 매를 복사하여 일본과 조선, 중국, 러시아 등 각국에 배포하였다. 1925년 5월 김중환의 아내 니야마 하치요가 불령사 사건의 예심이 마침내 끝나자 홍진유와 최규종 등 13명은 모두 기소를 면하였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김중환 등만 치안경찰법 및 폭발물 단속 규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어 계속 심리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실을 다 말하였다. 이에 다테마츠가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알고 크게 놀라 섭정에게 보고하였다. 이 공로로 다테마츠를 공소원 판사로 임명하였다. 대개 일본에서 이처럼 큰 옥사는 지금까지 4차례 발생하였는데 박열 사건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일본 법률에 특별범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다. 생활 공간과 의복이 모두 왕에게 비견될 만하였다. 그러나 면회는 전면 금지되었다. 박열은 수감된 이후로 동지들을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이에 박열은 이와마츠 검사에게 글을 보내 말하였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내가 모두 상관하지 않지만 치욕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음으로써 의리를 지키려고 하였다. 박열이 단식에 돌입하자 당국에서 크게 놀라 면회를 허락하였다. 면회객들이 모두 감방에 들어가 슬퍼하며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하였다. 이로 인해 날마다 면회하는 사람이 저자거리에 모인 것처럼 많았다. 10월 박열을 지방재판소로 압송하여 특별재판에 회부하였다. 박열이 말하였다. 일본의 법률을 내가 승인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글로 써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마침 후미코가 병에 걸려 25일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박열의 형 박정식이 일본으로 가 박열을 만났다. 무려 7년 만의 만남이었으므로 박정식은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울었다. 그 모습을 본 후미코와 간수도 눈물을 흘렸지만 박열은 조금도 얼굴빛이 바뀌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형을 위로하여 안심시켰다. 항소심에서 다테마츠는 박열의 죄에 대해 형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심원 대법정에서 공판을 열도록 하였다. 대심원 대법정에서는 이전에 고토쿠 슈스이와 난바, 다이스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이제 또 박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대개 대심원은 특별한 죄수에 대해서만 공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대심원이 설치된 이후로 대법정에서 진행한 공판은 일본에서 지금까지 위에 언급한 몇 사람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박열의 가치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때에 이르러 12월에 공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박열은 다음에 4개 조항을 재판장에게 요청하였다. 첫째, 공판할 때 피고와 신문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한복을 입고 출석한다. 셋째, 내가 앉을 의자와 재판장의 자리 높이가 같아야 한다. 넷째, 나의 선언문을 낭독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말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판에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한복 이하의 요구 사항을 허락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돈을 모아 한복을 마련하여 넣어주었다. 박열은 우리 부부가 지금껏 혼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후미코를 호적에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후미코를 박문이라고 고치고 변호사 후세 다츠시를 시켜 그의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우시고매구 담당 기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혼례복을 구해와 옥중에서 혼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926년 1월 16일 대심원 재판장 마키노 키쿠노스케는 법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경관과 헌병 수백 명을 불러 각 건물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서야 드디어 법정을 열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였다. 오늘은 일본에서 전에 없었던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에 박열은 사모관대를 갖추고 몸에는 예복을 바래는 가죽신을 신고 등장하였고 후미코는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금태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대형 자동차를 타고 법정으로 나왔다. 죄수가 호송차를 타지 않고 법정에 나온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마키노 키쿠노스케가 물었다. 나이는 몇인가? 박열은 앉은 채로 우리나라 말로 모른다. 라고 대답하였다. 경찰부의 문서에 메이지 13년 2월 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모른다? 직업은? 경찰의 문서에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성명? 박열. 주소? 도쿄 형무소가 아니던가? 본적? 조선의 상주이다. 신분? 신양반이다. 그가 답할 때 박열은 모두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을 뿐 한 번도 존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관은 어찌하지 못하였다. 이날 밤 박열은 마침내 형무소 응접실에서 혼례를 치렀다. 박열은 3년 동안 비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으므로 외부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다. 이날 공판을 통해 동지들과 한 번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방청이 금지되었다. 대단히 화가 난 박열은 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하였다. 방청을 공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 소리가 사자의 포효와도 같았다. 그러나 마키노 키쿠노스케는 각 고위 관리와 귀족, 군벌파, 종교가 여러 신문사의 대표 등에게만 특별히 방청을 허락하였다. 그 나머지 유학생과 내외국인은 모두 법정 밖으로 쫓아냈다. 법정에서 쫓겨난 100여 명은 모두 분노하여 고함을 지르며 경관들과 충돌하였다. 삭풍의 회원 다케시와 후루가와 자아인사의 마츠나가와 이노우에 자연화연맹의 요코야마와 라쿠모토, 해방전선사 소속의 고토, 유학생, 한길 등 13명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때 박열은 소매에서 불령선인 일본 특권계급 그리고 대략 수만 글자로 작성된 선언문을 꺼내 일본어로 크게 낭독하였다. 그 말의 뜻이 대단히 과격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마다 온몸이 오싹해졌다. 휴정하자 박열이 후미코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반나절 동안 법정에 있었으니 대단히 피곤하겠소? 후미코가 말하였다.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피곤하겠네요. 이렇게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였다.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박열 부부는 장렬함이 천하의 제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도 세계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오후에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 심리의 내용이 혹시라도 불만스러우면 박열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대단히 두려워하여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박열이 손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재판장은 눈빛이 달라지고 깜짝 놀랐다. 박열은 뒷짐을 진 채 법정을 오가며 마치 연극 한마당을 공연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재판장은 신문할 때마다 박열의 눈치를 살피고 질문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없는지 물었으며 감히 너라고 하지 못했다. 후미코를 심리할 때 그녀도 역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오늘의 일은 나와 박열이 함께 도모하였으니 죄과에 조금도 차이가 없다. 거침없이 진술하였다.
재판관에게도 파결과 마찬가지로 너라고 호칭하였다. 그녀의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말하였다. 후미코는 진정 파결의 아내이다. 이에 마키노 키쿠노스케가 자백할 것을 여러 차례 재촉하였으나 파결은 듣지 않았다. 마키노 키쿠노스케는 이런 것을 정신병이라고 여겨 스기타 박사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파결이 발끈하여 말하였다. 내가 정말 정신병자란 말이냐?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보내 정신감정을 거절하였다. 이튿날인 17일에 파결 등은 모두 한복을 벗고 일본 옷을 입은 채 법정에 나왔다. 후미코가 먼저 일어나서 선언문을 꺼내 낭낭한 목소리로 읽었는데 그 과격한 내용은 파결과 다름이 없었다. 3년 동안 무려 11차례에 걸쳐 신문하였으나 파결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한결같이 항변하였다. 18일에 검사 오하라가 논고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세계대전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결 부부도 사상을 품고 감히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개 천황과 태왕태후 그리고 태자와 태선을 가해하는 사람은 그 형벌이 73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논고할 뿐 감히 입 밖으로 크게 말하지 못하였다. 파결이 말하였다. 너의 논고가 이미 끝났는가? 그리고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있었다. 후미코가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말하였다. 나와 파결의 죄는 동일하다. 교수대에 함께 올라가 죽은 뒤에 100골이라도 같은 무덤에 묻히고 싶으니 같은 형량으로 판결해달라. 또 파결에게 말하였다. 형량이 다르게 판결되어 당신 혼자 돌아가시더라도 저는 반드시 당신 뒤를 따라 죽을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지자 두 사람은 각각 자서전을 저술하면서 장차 죽을 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나날을 보냈다. 변호사 후세, 아라이, 우에무라, 야마사키, 다사카, 나카무라, 진지현 등이 두 사람은 무죄라면서 변호하기를 바랐다. 파결이 말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변호가 필요 없다. 그리고 모두 거절하였다. 3월 25일 마키노 키쿠노스케가 사형을 선고하고 소상 비용을 두 사람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 파결이 대단히 화가 나서 우리나라 말로 만세를 크게 외치자 후미코도 미소 지으며 만세를 외쳤다. 마키노 키쿠노스케가 개탄하며 말하였다. 오늘날 감히 이 조항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내가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전에는 고토쿠 슈스이와 칸노지카지, 남바 다이스케 등이 이 조항을 범하였고 또 대한제국의 파결이 이 조항을 범하였다. 이후로 염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 두 사람의 재능과 지혜를 내가 아껴 그들이 반성하여 목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여 굴복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법무부에 보고하자 수상 와카츠키 레이지로와 법무부 대신 애기 타스무 추밀 원장 호즈미, 노부시게 등이 가기를 열어 여론을 모으고 감형할 것을 청하였다. 섭정이 조서를 통해 파결과 가네코 후미코를 특별히 무기형으로 감형하였다. 이에 파결 등이 사형되지 않고 각각 따로 수감되었다. 파결은 치바로 보내고 후미코는 우츠노미야 지소 도치기 여자 감옥으로 보내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처음에 파결의 사진이 사방으로 퍼졌다. 야마모토 곤베 백작이 가장 먼저 이 사진을 획득하고 이것은 황실에 관계된 일이라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성에 출두하여 말하였다. 파결 등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인데 정부에게 감형을 청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국내부 대신 이치키 키토쿠로와 수상 와카츠키, 법무부 대신 애기 등이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이것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7월 29일 신문에 그들의 감형 소식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월 상순에 두 번째 사진이 또 노출되었다. 사이온지 김모치 공작, 마키노 키쿠노스케 대신 야마모토, 곤베 백작 등이 또 그 사진을 획득하여 항의하니 당국이 대단히 놀랐다.
24일 서기를 신문하여 사건이 마침내 커졌다. 도쿄에서는 커다란 무리가 빚어졌다. 이에 야당의 정우본당이 흑룡회 등 세 단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고 추밀원, 귀족원, 중의원 등이 모두 들고 일어나 말하였다. 이 일은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위신이 실추되는 일에 관계된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부를 규탄하여 전국이 온통 요동쳤다. 또 마츠시마 유곽과 대만은행의 일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야권의 탄핵이 그치지 않았다. 1927년 봄, 내각이 마침내 무너진 뒤에 마키노 키쿠노스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박열의 일은 성장 환경에서 비롯되었으니 환경의 작용이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박열의 사건이 공개된 뒤에 전후의 사정을 세상 사람들마다 알고자 하였으나 사건의 전말은 자유롭게 발표하지 못하였다. 박열의 죄는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 사면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열은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동정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또 말하였다. 박열은 무정부주의자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호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두 패척하였다. 따라서 박열은 어디에도 몸 둘 곳이 없었다. 그의 재주와 용기를 볼 때 그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대개 대한제국의 사람으로 그의 행위는 보통 사람들과 대단히 같지 않다. 또 말하였다. 박열이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모두 우리 일본인에게서 비롯되었다. 오늘 죄는 박열을 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일본인들의 죄를 먼저 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였다. 박열은 원래 만성 폐렴 가다바와 분쟁성이라는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감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겨울이면 자주 피를 토했으므로 환자를 수용하는 감옥에서 요양하였다.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 히로시마 현 아키군 온도정에 거주하였다. 전직 순사였던 사에키 부니치의 장녀인데 부모가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02년에 태어났으니 박열과 동갑내기이다. 처음에 사에키의 집안은 가난하여 그의 아내 가네코 기구와 술장사를 하였으나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가네코와 사에키는 날마다 다투었으며 이로 인해 집안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사에키는 마침내 이혼하고 가네코는 그의 딸을 데리고 외삼촌에게 갔다. 당시 후미코의 나이는 4살이었다. 이때부터 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름을 가네코 후미코라고 하였다. 그녀는 6살이 되었지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야마나시 현 히가시야마나시 군 스와 촌축으로가 이모의 딸이라고 거짓으로 행세한 다음에야 그녀를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당시 사에키는 숙모를 꿰어 하마마츠시로 도망쳐 술장사를 하였다. 얼마 있다가 후미코의 어머니도 제가하였다. 이렇게 되자 후미코는 의부사버지와 서모의 슬하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9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외숙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가네코 후미코를 데리고 조선 김천군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충북의 부강 일대를 떠돌며 생활하였다. 그의 집도 대단히 가난하였기 때문에 후미코는 종일 일에 시달려 잠시도 쉴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 후미코는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뒤에 그녀의 외숙은 약 장수가 되어 매일 밤마다 몰래 아편을 팔았다. 그런 외숙을 후미코는 악마처럼 미워하였다. 11세에 소학교에 입학하였다. 후미코는 독서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 외에 별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문과 잡지를 즐겨 읽었다. 외숙 부부는 항상 화를 내며 그녀를 꾸짖었다. 후미코가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드디어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1920년 4월 12일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거쳐 오사카로 갔으나
여비가 다 떨어져 생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날마다 신문을 팔아 연명하였다. 혹은 저물 엮게 떡 장수가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에 가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잔 것도 몇 달이나 되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외숙 가네코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후미코가 말하였다. 이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쿄의 아사쿠사 구로 도망쳐 기독교를 믿었으며 틈날 때마다 신문 읽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녀의 학문은 더욱 수준이 높아졌다. 음식점으로 일자리를 옮긴 뒤 매일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 간다. 구세이소쿠 학교로가 영어를 배웠다. 그곳에서 비로소 여학생 니야마 하치요를 알게 되었고 문예와 사상 서적을 구해 읽었다. 이에 그녀는 허무 사상을 갖게 되었고 날마다 니야마와 함께 사회주의에 대해 토론하였다. 일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음식점 주인이 매번 화를 내며 강제로 통제하였다. 후미코는 이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여 마침내 숙소를 옮겨 히바야에 있는 이와사키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예전처럼 간다 굴을 오갔다. 이때 후미코의 나이는 20세였다. 후쿠 교우이치, 토시오 로닌 등 크고 작은 사회주의자들이 이와사키의 집에 많이 오갔다. 이에 후미코는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사회주의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었다. 또한 책을 구입해 많이 읽었다. 1922년 5월 후미코는 마침내 박열과 부부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사상은 더욱 투철해졌고 머리도 깎게 되었다. 1923년 겨울 박열과 함께 섭정의 암살을 도모하였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뒤에 이치가야 감옥의 간수인 히라이와 오다, 쿠라 등이 박열과 후미코 두 사람을 압송하여 재판소에 도착하였다. 곧이어 예심판사 다테마츠 가이세이와 서기가 법정에서 나가고 후미코와 박열만 조사실에 남게 되었다. 이들이 도망갈 것을 두려워한 간수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다테마츠가 꾸짖어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조금 있다가 다테마츠가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부터 다테마츠는 두 사람을 재판소 임시 감옥에 함께 머물게 하였다. 또한 형무소와 재판소 사이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서적을 후미코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이쇼 14년 1925년 말에 있었던 일이다. 같은 해 12월 박열과 후미코는 공소원 취조실에 함께 들어가 3시간 동안 있었다. 어느 날 조선일보 특파원 이석이 방문하였다. 후미코가 이석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나는 일반 여성이다. 비록 호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듣자 하니 서울에 여성동우회가 있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내가 간절히 바란다. 또 조선은 일찍이 내가 6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여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지금 이번 일이 발각된 동기를 박열과 김중환의 내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른바 일본 신문은 믿을 수가 없다. 후미코는 자신의 양력을 기록하였는데 그 분량이 수천 장이나 되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기록하였다. 후미코가 도치기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 임신한 티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당국이 크게 놀라 뒤처리에 고심하였다. 이에 후미코는 스스로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나니 1926년 7월 22일의 일이었다. 후미코의 어머니 가네코는 낙태하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좋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후미코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였다. 며칠 뒤에 변호사 후세 타츠시와 함께 시신을 수습하여 후세의 집으로 갔다. 이날 밤 경관 50여 명이 비상경계 근무에 들어갔다. 31일에 화장하고 사문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후세가 후미코의 유골을 조선으로 보내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스가모 경찰서에서 그녀의 유골을 보내주었다. 상주 경찰서에서는 혹 사고가 발생할까 염려하여 한 달 여간 보관하다가 내주었다. 11월 5일 박정식이 신북면 팔령리에 장사 지내고 둘째 아우 박두식의 아들 박형거를 양자로 삼아주었다.
장사를 치르던 날 순경들이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 외부 사람들이 장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제사조차도 당국의 통보를 기다린 뒤에 지내도록 지시하였으므로 마음대로 지낼 수가 없었다. 후미코는 피부가 눈처럼 희고 귀와 눈이 맑고 고왔다. 목소리는 크고도 맑았으며 소리내어 크게 웃으면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어떤 사람은 말하였다. 후미코는 그 성품이 칼 같지 않으면 반드시 가을서리와 같았다. 또 말하였다. 후미코는 정신적으로 너무 무리하여 신경쇠약증이 있었다. 이로 인해 과격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조금도 결함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였다. 후미코가 이렇게 된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무한한 고통과 슬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김중환은 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 두영리에 거주하였으며 1902년에 태어났다. 그는 곱상한 외모를 지닌 인물로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12세에 장가들었는데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이혼하였고 학비가 없어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다. 무정부주의에 빠져 동지를 찾다가 마침 파결이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23년 4월에 소개장을 가지고 도쿄로 갔다. 당시 김중환은 22세였다. 파결을 만난 그는 매우 기뻐하여 드디어 친한 사이가 되었다. 5월에 파결이 금성관에 도착하여 김중환을 만났다. 그는 김중환에게 상해로가 의열단 및 공산당과 연락하여 폭탄을 들여오라고 요청하였다. 김중환이 상해로가 폭탄을 몰래 들여오고 파결과 계획하여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9월 1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도쿄가 무너져 내렸다. 일본인들이 의심하여 동포 4천여 명을 학살하였다. 김중환은 두려움에 도망쳐 귀국하였는데 도쿄에서 형사대를 보내 드디어 체포해 갔다. 법원 판사 시마즈가 폭발물 단속 규정 위반 혐의로 김중환을 예심에 회부하였다. 그러므로 이치가야 감옥에 3년간 갇혀 있었다. 신문할 때 김중환은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 재판관이 이를 힘들게 여겨 1년 동안 김중환의 식사량을 줄여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김중환은 시력이 약해져 사물을 볼 때 항상 돋보기를 착용하였다. 이에 김중환은 일종의 환멸감을 느껴 비로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인생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이와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한 고초에도 꺾이지 않았다. 을축년 가을에 비로소 공판이 시작되었다. 김중환이 법정에 나왔는데 그의 안색이 매우 창백하였다. 김중환이 재판장에게 요청하였다. 내가 허리 힘이 없어 서 있을 수가 없으니 의자에 앉았으면 한다. 공소원 원장 나가오카가 이를 허락하고 무정부주의에 대해 물었다. 김중환의 진술은 처음 재판 때와 동일하였다. 이에 말하였다. 내가 비록 사회주의자이지만 그 열성은 파결 부부만 못하다. 재판장에게 팔을 내보이며 말하였다. 나는 1년 동안 굶주림에 시달려 이 팔에 뼈만 남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고 참담하게 여겼다. 그의 답변은 방청이 금지되어 들을 수가 없었다. 공판이 끝나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구류되었던 500일을 계산하여 포함시키고 예심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형기는 48일에 불과하였다. 1926년 1월 김중환은 파결과 후미코가 사형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튿날 그들을 찾아가 만나니 파결과 후미코가 모두 기쁜 표정으로 말하였다. 내가 한 번 죽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3년이 지났다. 이제야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으니 내가 죽은 뒤에도 그대는 건강을 지켜 우리의 바람에 부응해주기 바란다. 김중환이 말하였다.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는가? 있다면 말해주게. 내가 비록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겠네. 이에 간수가 더 이상의 대화를 막았으므로 말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겨울에 다이쇼가 죽고 연호를 쇼와로 바꾸었다. 정월 6일에 사면되어 추록하였다.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지난번 파결을 만났는데 당시의 정경은 지금 생각해보아도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23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처음 출감한 날은 국장 전날이었다. 김중환은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이틀간 머물렀다.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마침 이 소식을 듣고 김중환을 죽이려고 비밀리에 자객을 보냈다. 그러므로 김중환은 귀국할 때 몰래 출발하여 여러 동지들을 만나지 못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몇 사람만 만났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지 묻자 김중환이 말하였다. 지금은 몸이 쇠약한 상태이므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가 건강을 돌보고 완쾌한 뒤에 생각해 보겠다. 살피건대 관사는 탄암만큼 작은 하나의 성이지만 영남과 호남의 요충지와 조령의 아래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조령은 태백산의 남쪽 두류산의 북쪽에 있어서 하늘이 만들어준 요충지이다. 관산 일대는 귀신이 깎아놓은 것 같은 험한 절벽이 늘어서 있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이 서로의 빼어남을 다투고 있으니 그 모습은 마치 100만 마리의 맹수가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 이곳은 원기가 웅장하게 배치되어 있어 빼어난 인물이 그 사이에서 하나쯤 날만한 지형인데 어쩐 일인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조용하게도 세상에 알려질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박열은 오천에서 태어나 그의 됨됨이가 만 명을 능가할 만한 웅대한 마음을 지녔고 기운은 천하를 덮을 만하다. 그러므로 구세의 대한제국이 일본과 합병되는 것을 보고 대단히 한스럽게 생각하였고 17, 8세에 또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가 대한제국과 일본인 남녀 몇몇과 함께 비밀리에 한 조직을 결성하고 파괴와 암살을 도모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마키노가 사람이 이와 같다. 라고 하였으니 바로 박열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양나라 태사 왕원장이 말하였다.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생각건대 박열은 한 청년에 불과하지만 그 이름은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에 울려 퍼져 장차 천지, 우주와 함께 영원할 것이니 대장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진실로 그가 한 일의 성패를 가지고 그의 됨됨이를 논할 수가 없다. 개해년 9월 1일에 박열이 진실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도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천황도 암살했을 것인데 끝내 둘 다 하지 못하였다. 아, 하늘이 일본에 내려주는 복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이란 말인가. 사람이 꾸민 일이 치밀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인가. 예로부터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에 대해 병사의 숫자는 부족하고 병력도 약하였다. 그들의 위세와 무력은 비록 대적할 수 없었으나 충의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라 때는 박재상이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가 온갖 심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충의의 자세를 꺾지 않고 죽었다. 고려 때는 우신문이 일본의 사신으로 가 2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또한 충의의 정신을 지키다가 돌아왔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한나라의 소무보다 어질다고 평가하였다. 오늘날 양근환, 김익상, 김지섭, 박열 등이 일본에 수감되었으나 생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나는 고금의 우리 역사를 세계 열강에 내놓고 자랑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또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다른 나라 군주를 죽이려고 계획한 경우는 오랜 역사를 헤아려 보아도 예항과 파격뿐이었으니 그 어려움이 이와 같단 말인가. 천하의 모든 일은 벗에 의해 이루어지고 부인에 의해 실패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큰일을 도모할 때 벗들에게는 알게 하면서도 부인에게는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예양이 저자거리에서 걸식할 때 그 벗은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의 처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박열이 처음에는 김중환을 상해로 보내 폭탄을 구해오게 했는데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울 때는 후미코와 함께 계획하고 김중환과 함께 하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의 신분으로 만승이나 되는 큰 나라의 군주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중대하며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데도 그런 일을 부인과 함께 도모하였으니 진실로 오랜 역사상 하나의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부인이 또 일본 사람이었으니 더욱 기이하도다.